몽골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저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은 이제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나가주시오. 30년 동안 중국은 바다조차 없는 몽골의 약점을 잡고 우리가 아니면 누가 사주겠냐며 땅속 보물들을 헐값에 약탈하듯 뺏어갔습니다. 수십 년 넘게 이어진 이 지독한 횡포의 몽골은 눈물로 버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2026년 몽골이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중국 축출 선언.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했습니다. 중국을 단칼에 내쫓더니 선택한 파트너가 뜻밖에도 대한민국이었던 겁니다. 한국, 소문 듣고 왔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드리오.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곤 턱 자신들의 보물창고를 한국 사람들에게 아무 꺼리낌 없이 열어 보인 몽골.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자원부 비상 직통이었습니다. 이 번호가 울리면 좋은 일은 없습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킨 사람의 감이죠. 저는 눈을 뜨자마자 알았습니다. 오늘 밤은 끝났구나. 받자마자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차관님, 국경입니다. 트럭이 전부 막혔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전부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자미누드, 가시운스하이트, 잠위누드 전부 통관 거부입니다. 중국 쪽에서 게이트를 내렸습니다. 전부, 하나가 아니라 전부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통보가 왔습니까? 없습니다. 기술 점검이라는 말만 나오고 공식 문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술 점검, 이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겠다는 뜻이니까요. 이유가 없으면 끝도 없는 겁니다. 멈춰있는 트럭이 몇 대입니까? 현재 파악된 것만 280대입니다. 영하 33도인데 기사들이 차 안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불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해야 할 것 같군요. 저는 바트바야르 강토르입니다. 몽골 자원광물 정책 담당 국가차관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몽골의 모든 광물 자원, 채굴권 승인, 외국 자본 계약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중국 기업과 러시아 기업과 서방 자본과 직접 계약서에 서명해온 최종 책임자죠. 저는 초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목민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 일은 초원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땅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막는 게 제 일이었죠. 광산공학과 자원경제를 복수 전공했고 20년 넘게 중국, 러시아, 서방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왔습니다. 제가 늘 믿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원은 땅에 묻혀 있지만 국부는 계약서 문장 하나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목숨처럼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들이 지금 전부 우리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죠.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실무진 6명이 먼저 와 있었죠. 테이블 위에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치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자 수출 현황입니다. 수치가 왜 비어 있습니까? 쓸 숫자가 없습니다. 수출량 제로, 통관 제로, 정제 의뢰 물량 제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한 번도 빈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작을 때는 있었죠. 그런데 아예 없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중국 측 정제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동률이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물량만 끄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조이고 있습니다. 저는 재무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국경이 막혔습니다. 석탄 선적 전면 중단. 현재 재정 영향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무차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토르, 솔직히 말하겠소. 이틀이요. 이틀 버틸 수 있소. 일주일이면 공무원 월급이 흔들리오. 이틀. 자원부국이라는 나라가 이틀입니다. 저는 웃을 뻔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구리가 있고 석탄이 있고 히토류가 있고 초원 아래 온갖 보물이 묻혀있는 나라인데 이틀이랍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죠. 몽골의 핵심 광산 대부분은 이미 중국 자본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채굴부터 운송, 정제까지. 계약 구조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죠.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서명한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몽골은 원석만 내주고 가격은 중국이 정했습니다. 등급도 중국이 매기고 언제 사갈지도 중국이 결정했습니다. 환경은 파괴됐고 수출액은 올라갔는데 국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초원은 파헤쳐지고 국민은 여전히 가난했죠. 자원을 팔수록 나라가 가벼워지는 이 기이한 감각. 저는 매일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중국이 결정타를 날린 겁니다. 히토류 수출 통제. 함유량 0.1% 이상이면 수출 금지.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실무관이 물었습니다. 차관님, 이게 미국이나 유럽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한테 먼저 옵니다. 어째서요? 우리는 중국 편 아닙니까? 편이라? 저는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언제 편이었습니까? 우리는 편이 아니라 창고였습니다. 실무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몽골 원석은 전부 중국에서 정제됩니다. 우리는 정제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카에서 보내면 중국이 정제하고 등급을 매기고 가격을 정하고 세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중국이 정제를 안 하면 우리 원석은 그냥 돌덩이입니다. 갈 수는 있는데 팔 수가 없죠. 자원이 있는데 굶는 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오전 9시 긴급 내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26명의 관료가 자리에 앉았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몽골 전역의 자원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중국 측 정제소 가동률은 40% 이하, 국경 통과는 무기한 지연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외교 담당이 물었습니다. 중국 측에 항의는 했습니까? 했습니다. 기술 점검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국경 세 곳을 동시에 점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제재도 아니고 금수 조치도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냥 점검입니다. 재무 담당이 끼어들었습니다. 차관, 시간이 없소. 대안이 뭐예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대안. 그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지금 이 구조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26개의 얼굴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몽골이 자기 자원의 가격을, 자기 자원의 등급을, 자기 자원의 출하 시점을 스스로 정한 적이 있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원은 우리 땅에 묻혀 있고 광산은 우리 영토에 있는데 가격은 우리가 정하지 못하고 등급은 우리가 매기지 못하고 언제 팔지도 우리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이게 주권입니까? 이게 독립국입니까? 우리는 자원부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허락해야 부국인 나라입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직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원정책 담당 국가차관. 자원은 있는데 정책은 없는 사람. 2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저는 몽골 자원을 지킨 사람입니까? 팔아넘긴 사람입니까? 그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초원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이 땅 아래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묻혀 있는지 아십니까? 구리, 석탄, 금, 은, 히토류. 꺼내도 꺼내도 끝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가난합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가 왜 가난한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답은 간단합니다. 캐는 건 우리가 하고 돈은 다른 나라가 가져갑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실무관이 보고서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잠깐 보실 게 있습니다. 뭡니까? 또 나쁜 소식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좀 다르다. 오늘 하루 나쁜 소식만 들었는데 다른 소식이라니. 해외 기술 협력 관련 자료인데 정리하다 보니 한 가지 눈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두 줄. 그런데 세 번째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중국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량 채굴이 아니었습니다. 가격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원의 성분을 분석하고 등급을 매기고 가치를 수치로 증명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캐는 기술이 아니라 읽는 기술이었죠.
저는 실무관을 봤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어딥니까? 한국입니다. 한국.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 우리 같은 자원대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죠. 한국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재 확인된 기술력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문이 닫히기만 했는데 이 보고서 한 장이 아주 작은 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이른 거죠. 그냥 가능성이었습니다. 검증해봐야 할 가능성. 그런데 이 나라에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확실한 답이 아닙니다. 숨구멍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원을 캐는 나라가 아니라 자원의 가치를 증명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정말로 있는 겁니까?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소파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2시간도 못 잤죠. 새벽 5시에 다시 일어나서 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안주머니에 넣어둔 그 한 장. 한국, 자원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술.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겁니다. 이 기술이 사실이라면 지금 몽골이 갇혀있는 이 구조에 작은 틈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본 사람은 희망부터 품지 않습니다. 먼저 의심하죠. 아침 8시 실무관을 불렀습니다. 어제 그 보고서, 한국 기술 관련 자료. 더 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걸 본격적으로 검토하시는 겁니까? 검토가 아닙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진짠지 가짠지. 저는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출구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 그림을 봐야 했죠. 몽골 자원 수출 구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외길입니다. 몽골에서 캔 자원은 전부 중국으로 갑니다. 철도가 중국으로 연결되어 있고 항만도 중국을 거쳐야 하고 정제 시설도 중국에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구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바꾸지 못했죠? 왜냐고요? 바꿀 수가 없었으니까요. 중국을 거치지 않으면 몽골 자원은 세상에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원 감옥. 자원은 넘쳐나는데 문이 하나뿐인 감옥. 그 문이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이 닫힌 겁니다. 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외교부 실무관과 만났습니다. 러시아 쪽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원을 러시아 루트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외교 실무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서방 제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루트를 쓰면 국제사회에서 몽골까지 엮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요, 유럽은요, 거리가 문제입니다. 물류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한테 올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자원 확보 전쟁 중인데 몽골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미 호주와 캐나다 쪽으로 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몽골은 관심 바뀝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막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위험하고 미국은 멀고 유럽은 느리고 일본은 관심이 없고 몽골 같은 내륙국이 중국을 벗어나서 자원을 세상에 내놓을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실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말고는 현실적인 파트너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돌아간다. 중국한테 다시 고개를 숙인다. 조건이 뭐든 받아들인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긴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에 본 걸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경에서 멈춰선 280대의 트럭. 영하 33도에서 버티고 있는 기사들. 이틀이면 재정이 흔들린다던 재무차관의 목소리. 돌아가면 또 똑같습니다. 또 막히고, 또 무릎 꿇고, 또 헐값에 넘기고 이 굴레가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건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실무관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읽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이요? 그렇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자원도 없는 나라인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저는 한국을 희망으로 본 게 아닙니다. 검증 대상으로 본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죠. 한국이 자원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십시오. 이 나라가 가진 건 자원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기술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자원을 읽는 기술입니다. 히토류 성분을 초정밀로 분석하고 등급을 판정하고 분리 공정까지 설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전부 달라집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한테 목이 잡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원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자원은 넘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원의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히토류가 어떤 등급인지, 순도가 얼마인지, 얼마짜리인지 전부 중국이 판단합니다. 우리는 돌덩이를 보내고 중국이 매긴 가격표를 받아드는 겁니다. 실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석이 어떤 등급인지, 얼마짜리인지 우리 손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중국한테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지죠. 바로 그겁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런데 실무관의 표정은 여전히 반신반의였습니다. 차관님, 이해는 합니다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있겠습니까? 중국도 수십 년 걸린 기술인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정제 기술을 독점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자원 한 톨 없는 나라가 이걸 할 수 있다고요. 저도 의심했습니다. 당연히 의심했죠. 그런데 보고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십시오. 저는 보고서의 한 대목을 짚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캐는 기술이 아니라 자원의 정체를 밝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정밀 광물 분석, 히토류 분리 정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눌렀습니다. 데이터 기반 품질 인증 시스템. 이건 단순히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분석 결과를 국제 표준에 맞게 수치로 증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원석의 성적표를 우리가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무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제소를 안 거쳐도 된다는 겁니까?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자원의 가치를 우리가 아는 것부터요. 실무관이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왜 한국입니까? 한국이 이걸 왜 합니까? 한국한테 뭐가 좋은 거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한국이 몽골을 도와줄 이유가 뭐냐?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거죠. 한국도 죽고 살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히토류가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들고 전기차 모터를 못 만들고 방산 장비를 못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히토류는 전부 중국한테서 사왔죠. 중국이 밸브를 잠그면 한국도 멈춥니다. 한국도 우리처럼 중국한테 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직접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국은 자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판단권입니다. 자원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어떤 등급인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래야 중국한테 안 끌려다니니까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원이 있고 한국은 기술이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검토할 가치. 저는 일부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기대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협상을 해온 사람은 압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걸 차갑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할 때 가슴이 뛰긴 했습니다. 아주 조금 자원을 캐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데 자원의 가치를 증명하는 나라, 그건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으니까요. 중국은 캐고 정제하고 가격을 매기고 팔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힘으로 장악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보고서에 나온 한국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힘이 아니라 정밀함이었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을 원하지 않는다. 판단권을 원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판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종이 위의 이야기였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나라를 구하지는 않죠. 확인해야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 기술이 진짜인지, 우리한테 적용 가능한 건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실무관을 다시 불렀습니다.
한국 측 접촉 루트를 알아보십시오. 공식 외교 채널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가야 합니다. 중국 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비공개로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이벤트를 만들면 안 됩니다. 기술 검증만 합니다. 한국이 정말 이걸 할 수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실무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은 조용했죠. 그런데 제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를 잘 만든다는 것, 자동차를 수출한다는 것, 그 정도. 자원 분야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올라온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제 계산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질문 하나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 자원의 가치를 중국 없이 증명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비공개 접촉을 지시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국경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트럭 280대가 300대를 넘었고 석탄 선적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재무부에서는 하루에 3번씩 전화가 왔죠. 내용은 매번 같았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런데 저는 조급해 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하면 지는 겁니다. 20년 동안 협상 테이블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급한 쪽이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순간부터 을이 됩니다. 나흘째 아침 실무관이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한국 측 접촉 루트가 잡혔습니다. 어디로 연결됐습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입니다. 비공식 채널로 연락이 닿았고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한 사전 논의에 응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정치적 라인은 배제됐습니까?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기술 검증만 한다는 조건으로 잡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정치가 끼어들면 일이 커집니다. 일이 커지면 중국 귀에 들어가죠. 중국 귀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조용히 가야 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한국 측에서 2주 내로 실무진을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정해도 된다고 합니다. 울란바토르는 안 됩니다. 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하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르항구로 잡으십시오. 산업단지 쪽으로. 기술 시찰 명목이면 자연스럽습니다. 실무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실무진이 온다. 2주? 그 2주가 이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는 사치니까요. 그런데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한국을 만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중국 모델과 한국 모델,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비교해야 했죠. 저는 실무진을 모았습니다. 자원부 분석관 4명. 지금부터 작업 하나를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자원 협력 구조, 그리고 한국이 제안할 수 있는 구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겁니다. 감정 빼고 숫자로만 하십시오. 분석관 하나가 물었습니다. 비교 기준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 자원의 가치를 누가 판단하느냐. 둘째,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 셋째, 우리가 이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작업은 이틀이 걸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중국 모델은 이랬습니다. 대량 채굴, 중국 측 정제, 중국 측 등급 판정, 중국 측 가격 결정. 몽골은 원석을 보내고 중국이 정한 가격을 받습니다. 이익의 70% 이상이 중국으로 갔죠. 몽골에 남는 건 채굴 비용과 환경 파괴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구조였습니다. 제가 서명한 계약서가 이 구조를 만들었죠. 한국 모델은 달랐습니다. 정밀 분석, 등급 판정, 품질 인증을 몽골 현지에서 수행합니다. 자원의 가치를 우리가 직접 아는 겁니다. 정제 기술까지 이전하면 장기적으로 중국 정제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아직은 이론이었습니다. 종이 위의 비교일 뿐이죠.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차관님, 비교 결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중국 모델은 양으로 가는 구조이고 한국 모델은 질로 가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중국은 많이 캐서 많이 가져갑니다. 가격은 중국이 정하니까 우리 몫은 항상 일정합니다.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죠. 한국 모델은 다릅니다. 우리가 등급을 직접 매기면 같은 원석이라도 가격이 달라집니다. 지금 중국한테 톤당 $800에 넘기는 원석이 국제 표준 인증을 받으면
$1000 이상 갈 수 있습니다. 2배 이상이라는 겁니까? 등급에 따라 3배까지도 가능합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같은 돌덩인데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3배 차이가 난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3배 싼 가격에 우리 자원을 넘겨온 겁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분노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니까요. 계속하십시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 모델이 작동하면 몽골은 중국 한 곳에만 팔 필요가 없어집니다. 국제 인증이 있으면 유럽으로도 일본으로도 어디로든 팔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밖에 안 받아주니까 중국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외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 한 곳에 목이 잡혀있던 구조가 풀린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생존 구조의 전환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저는 분석관들을 내보내고 혼자 앉았습니다. 중국, 이 두 글자가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는 순간 중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경을 막은 것만 해도 경고인데 우리가 한국과 공식 협력을 시작하면 그건 경고가 아니라 전쟁이 됩니다. 경제 보복이 올 겁니다. 석탄 구매를 완전히 끊을 수도 있죠. 외교 압박도 올 겁니다. 법적 분쟁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중국계 기업들이 채굴권 계약 위반을 주장하면 국제 중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몽골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300만, 중국 옆에 붙어 있는 내륙국, 중국이 마음먹고 조이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또 창밖을 보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움직이면 중국이 덮친다. 움직이지 않으면 서서히 죽는다. 어느 쪽이 낫습니까? 빨리 죽는 것과 천천히 죽는 것 중에 뭐가 낫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죽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정말 없는 겁니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뚫고 나갈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재무차관이었습니다. 강토르, 나요. 지금 무슨 일입니까? 밤 11시인데. 내일 모레 공무원 월급날이요. 알고 있수? 알고 있습니다. 지급 가능하겠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번 달은 됩니다. 다음 달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니? 그게 답이요? 지금 줄 수 있는 답이 그겁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강토르,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당신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대충 감을 잡고 있소. 한국 쪽으로 뭔가 알아보고 있지 않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소. 당신 성격에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소. 말하십시오. 중국이 보복하면 어떻게 할 거요? 이 질문, 제가 밤새 스스로에게 한 질문을 이 사람도 하고 있었습니다.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각오만으로 되겠소. 각오로 월급을 주겠소. 맞는 말이었습니다. 각오만으로는 나라가 안 돌아가죠. 차관, 한 가지만 약속하시오.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시오. 도박은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보고서가 2장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 측 계약서 요약, 하나는 한국 기술 협력 자료. 2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은 20년이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 중국과의 관계, 계약, 구조. 불편했지만 작동은 했죠. 몽골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이 구조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오른쪽은 미지수였습니다. 검증도 안 된 기술,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 성공할 확률을 물으면 솔직히 대답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왼쪽을 선택하면 안전합니다. 중국한테 다시 고개를 숙이고 조건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처럼 가는 겁니다. 원석을 보내고 헐값을 받고 초원을 파헤치고 나라가 천천히 가벼워지는 걸 지켜보면서 오른쪽을 선택하면 전쟁입니다. 중국의 보복이 올 겁니다. 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 외교가 꼬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이 나라가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음 세대.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다음 차관이 앉겠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차관이 앉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물려주는 게 뭡니까? 중국한테 고개 숙이는 법입니까? 헐값에 자원을 넘기는 계약서입니까? 저는 20년 동안 수치를 관리했습니다.
수출량, 계약단가, 채굴량, 숫자는 관리했죠. 그런데 존엄은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의 자원은 이 나라 것입니다. 그 가치를 판단할 권리도 이 나라 것이어야 합니다. 그걸 되찾지 못하면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2장의 보고서를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실무관이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한국 측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열흘 뒤 다르항에서 만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지시 사항이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건 기술 검증입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만난다고 해서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무관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끝이다. 움직이면 전쟁이다. 전쟁이라면 이길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열흘 뒤에 한국을 봅니다. 그 기술이 진짜인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건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진짜라면 저는 감정으로 중국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확률로 한국을 택하는 겁니다. 이건 도박이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건 계산입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다르항 산업단지 작은 회의실. 한국 기술진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죠. 테이블 위에는 몽골 광물 샘플 2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국 주요 광산에서 수거한 것들이었습니다. 첫인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중국 기업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시끄럽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악수가 세고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부터 말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들어와서 인사하고 앉고 샘플을 보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 측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이 샘플들을 보시고 당신들 기술로 뭘 할 수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과장 없이. 한국 수석이 샘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돌려보고 표면을 살피고 내려놓았습니다. 분석 장비를 세팅하는데 이틀이면 됩니다. 결과는 사흘 안에 나옵니다. 사흘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원석 안에 히토류가 어떤 종류로, 얼마만큼, 어떤 순도로 들어있는지 전부 나옵니다. 그리고 분리 가능성, 정제 공정 설계까지 초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협상 테이블에서 놀라면 지는 겁니다. 중국 정제소에서는 같은 작업에 몇 달이 걸렸습니다. 방식이 다릅니다. 중국은 대량 처리 기반입니다. 많이 넣고 많이 돌리는 거죠. 우리는 정밀 분석 기반입니다. 적은 양이라도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읽어낸다. 이 사람도 그 표현을 썼습니다. 캐는 게 아니라 읽는다. 좋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장비 세팅하십시오. 그렇게 기술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뒤 장비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눈으로 봐야 했으니까요. 한국 기술진이 샘플을 장비에 넣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뜨기 시작했죠. 너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뵴, 히토류 원소 이름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한국 수석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샘플에서 너디뮴 함량이 15.7%입니다. 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국제시장 기준으로 충분히 프리미엄급입니다. 한국 수석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차관님, 이 원석을 중국에 대략 얼마에 넘기셨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숫자를 입 밖에 내는 게 이상하게 부끄러웠습니다. 톤당 약 800달러 선이었습니다. 한국 수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죠. 그 표정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이 등급이면 조건이 맞을 경우 국제시장에서 톤당 2,000달러를 넘길 때도 있습니다. 2,000달러. 우리는 800달러에 넘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한국 수석이 조심스럽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건 몽골이 싸게 판 게 아닙니다.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혀 계셨던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정확한 말이어서 숨이 막혔죠. 우리가 왜 800달러에 넘겼겠습니까?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말고 누가 우리 원석을 사갑니까?
정제시설이 중국에만 있는데, 등급을 중국이 매기는데, 물류가 중국으로만 연결되어 있는데, 중국이 $800라고 하면 $800인 겁니다. 아니면 안 파는 거죠. 안 팔면 창고에 돌덩이만 쌓이는 겁니다. 그게 20년이었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20년, 사흘째 되는 날 전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3개 샘플 전부.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댔습니다. 모든 샘플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원석의 실제 품위는 우리가 받아온 가격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어떤 샘플은 2배, 조건이 좋은 것은 그 이상 차이가 났죠. 물론 광종마다 다르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원의 진짜 가치를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넘겨왔던 겁니다. 한국 수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원의 가치를 모르면 상대가 어떤 가격을 불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지가 하나뿐인 사람은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술을 몽골에 들여온다면 상설로 운용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면 6개월 안에 센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센터라면 어떤 규모입니까? 희소금속 협력센터입니다. 분석 등급 판정, 품질 인증까지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몽골이 자기 자원의 성적표를 직접 발급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원의 성적표를 직접 발급한다. 이 말이 머리에 박혔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종이 위의 이론이 아니라 눈앞에서 숫자로 증명된 현실이었죠. 다르한게서 울란바토르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내각에 보고했습니다. 한국 기술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의 희소금속 협력센터를 착공할 것을 건의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외교 담당이 즉시 물었습니다. 차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중국을 거치지 않는 공식 관문을 연다는 겁니다. 사실상 공급망 이탈 선언이요.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자는 거요?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경은 막혀 있고 석탄은 못 팔고 다음 달 월급도 장담 못합니다. 중국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자는 겁니까? 그 문이 영영 안 열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센터를 세우겠습니다. 명목은 연구협력입니다. 그러나 실질은 다릅니다. 이건 몽골이 자기 자원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긴 침묵 끝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 뒤 한몽 희소금속 협력센터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만에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사흘.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석탄이었습니다. 실무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차관님, 중국 국영기업 3곳이 석탄 구매 계약을 일시 보류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품질 재검토라고 합니다. 품질 재검토. 또 이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냥 검토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인지도 안 알려줍니다. 규모가 어떻습니까? 몽골 석탄 수출의 35%에 해당합니다. 35%. 석탄은 몽골의 핵심 수출품입니다. 이걸 끊으면 재정이 즉시 흔들리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선적 일정이 잡혀있던 물량도 전부 연기됐습니다. 기술 점검 명분으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습니다. 그런데 전부 동시에 오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뒤 2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차관님, 중국계 광산기업 2곳이 채굴권 연장 거부에 대해 공식 항의를 제출했습니다. 항의 내용이 뭡니까? 계약 위반입니다. 협력센터 착공이 기존 계약 조항에 위배된다는 논리입니다. 어떤 조항입니까? 독점적 정제 위탁 조항입니다. 몽골 원석의 정제는 지정된 중국 측 시설에서만 수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조항, 제가 서명한 계약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제 손으로 서명했죠. 그때도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중국 정제소를 안 쓰면 원석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선택지가 하나뿐인 사람은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조치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제 중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제소는 아니지만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석탄으로 돈줄을 끊고 법으로 발목을 잡고
양쪽에서 동시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세 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이건 가장 조용한 것이었는데 가장 무서웠습니다. 베이징의 한 관료가 비공식 채널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은 한마디도 없었죠. 대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몽골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 몽골과 중국은 오랜 동반자이다. 외부 세력과의 성급한 접촉이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실무관이 물었습니다. 차관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한국이랑 계속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협이라고 보기엔 위협이 없는 게 위협입니다. 공식적으로 뭐라고 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항의할 수도 없죠. 그런데 메시지는 정확하게 온 겁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차관님, 중국 측 매체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겨냥한 내용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한국은 분석만 할 뿐이다. 정제는 중국만 가능하다. 결국 중국을 거쳐야 한다. 분석만 할 뿐이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왜 반복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면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복한다는 건 스스로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한국은 몽골을 지켜줄 수 없다.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탄이 끊기고 법적 분쟁이 다가오고 외교 압박이 조여오고 그리고 중국은 공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한국은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고.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죠. 실무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초원에서 자란 사람은 별을 보면 마음이 놓이는 법인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몽골을 지켜줄 수 없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 동맹도 아니고 경제 대국도 아닙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서면 한국이 몽골을 감싸줄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지켜준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자원을 가져가면서 가격은 자기들이 매겼습니다. 우리 초원을 파헤치면서 이익은 자기들이 챙겼습니다. 우리한테 선택지를 주지 않으면서 동반자라고 불렀습니다. 선택지가 없으니까 800달러에 넘길 수밖에 없었고, 선택지가 없으니까 불리한 계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선택지가 없으니까 20년을 참았습니다. 지켜준 게 아닙니다. 길들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길들여진 쪽이 고개를 들려고 하니까 겁을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실무관을 받습니다. 계속합니다. 차관님, 하지만 석탄 문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탄이 끊기면 재정이 무너집니다. 법적 분쟁까지 오면 국제적으로도 골치가 아파지죠.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하자는 겁니까?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실무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중국한테 돌아갑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20년, 또 선택지 없이 넘기고, 또 막히고, 또 무릎 꿇고, 끝이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중국이 겁을 주는 건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는 상대를 협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증명하는 겁니다. 한국 기술이 진짜라는 거를, 중국 없이도 된다는 걸, 그 증거가 나오는 순간 중국의 겁주기는 힘을 잃습니다. 실무관이 한참 동안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센터 착공 일정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한국 측에 연락하십시오.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6개월이라고 했는데 더 빨리 할 수 있는지. 속도를 높이자는 겁니까? 중국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실무관이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한국은 몽골을 지켜줄 수 없다. 중국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한테 지켜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우리 자원의 가치를 우리 손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선택지를 하나에서 둘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지켜주는 건 우리가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킵니다. 다만 싸울 무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무기가 기술이었죠. 이건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후 통첩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말이 많았습니다. 매일 쏟아졌죠. 매체를 통해, 비공식 채널을 통해, 업계 루머를 통해 한국 기술은 분석에 불과하다. 정제는 불가능하다. 몽골은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다.
같은 말을 표현만 바꿔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침묵이 불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중국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압박하는데 파트너라는 나라가 한마디도 안 한다. 이게 맞는 겁니까? 실무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차관님, 한국 측에서 아무런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직접적으로 한국 기술력을 깎아내리고 있는데 반박도 안 합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겠죠. 차이가 뭡니까? 저도 그 차이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거죠. 한국 측 기술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센터 착공 현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장비 설치 진행 중이고 추가 인력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는데 손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말은 안 하는데 손은 움직인다. 중국은 말은 많은데 손은 안 움직이고 있었죠. 석탄 카드, 법적 압박, 외교 메시지, 전부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국교를 끄는 것도 아니고 겁을 주는 거였죠. 반면 한국은 말 한마디 없이 장비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내고 기술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침묵이 대답인 건지도 모른다고. 2주가 지났습니다. 한몽 희소금속 협력센터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갔습니다. 직접 봐야 했으니까요. 센터는 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물 외관만 보면 실망스러울 정도였죠. 중국 광산시설은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굴착기가 줄지어 서 있고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오가고 사람이 수백 명씩 움직이죠. 그런 광경에 익숙한 눈으로 보면 이 센터는 작은 연구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장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했죠. 조용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고 키보드 소리와 장비 작동음만 들렸습니다. 한국 수석이 저를 맞았습니다. 차관님, 오셨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몽골 전역 광산 샘플 1차 전수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1차 전수 분석.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수라면 전부 다 했다는 겁니까? 네. 접수된 샘플 23개 전부 히토류 17종에 대한 함량, 순도, 분리 가능성, 예상 정제 수율까지 전부 나왔습니다. 23개 샘플, 히토류 17종, 전 항목 분석. 다르 한개서 이틀 만에 장비를 세팅하던 그 사람들이 2주 만에 이걸 다 해낸 겁니다.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한국 수석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샘플마다 수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너디뮴 몇 퍼센트, 디스프로슘 몇 퍼센트, 순도 등급, 분리 효율 예측치. 숫자가 빼곡했죠. 그런데 숫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가리킨 건 각 샘플 옆에 붙어 있는 표였습니다. 정제 공정 설계 초안입니다. 이 원석에서 너디뮴을 분리하려면 어떤 공정이 필요한지,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예상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잡아놓은 겁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분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분석을 넘어서 정제까지 설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분석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원석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까지 보여줘야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거니까요. 중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은 분석만 할 뿐이라고 했죠. 분석만 해서는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정제는 중국만 가능하다고 했죠. 눈앞에 있는 이 화면이 그 말을 정면으로 부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수석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제 공정이 실제로 작동합니까? 설계만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돌릴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센터 규모로는 소량 시범 정제까지 가능합니다. 산업 규모로 확장하려면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범 정제라면 실제로 이 원석에서 너디뮴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보여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샘플 하나를 장비에 넣었습니다. 공정이 시작됐죠. 분쇄, 화학 처리, 분리. 저는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장비에서 작은 용기가 나왔습니다. 안에 미세한 분말이 담겨 있었죠. 이게 뭡니까? 너디뮴 산화물입니다. 방금 이 몽골 원석에서 분리한 겁니다. 저는 그 용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았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만 한 양이었죠. 그런데 이 작은 분말이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고 반도체 공정에 쓰이고 미사일 유도 장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양이면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 수석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순도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국제 시세 기준으로 그램당 수십 달러입니다. 그램당, 톤당이 아니라 그램당. 우리는 이 원석을 톤 단위로 중국에 넘겼습니다. 돌덩이 값으로요. 그 안에 그램당 수십 달러짜리 물질이 들어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아니, 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돌이 데이터로 바뀌는 순간을 본 겁니다. 그냥 돌덩이였던 것이 숫자가 되고 등급이 되고 가격이 되고 가치가 됐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몽골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자원의 가치를 우리 손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죠. 저는 한국 수석에게 물었습니다. 이 분석 결과와 정제 데이터를 국제 표준 인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국제 인증을 받으면 이 데이터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통합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아도 유럽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이 수치를 기준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 한 곳밖에 없었던 선택지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는 겁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800달러에 넘겼습니다. 선택지가 생기면 가격은 우리가 정합니다. 저는 센터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고 울란바토르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몇 번 백미러로 저를 봤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겁을 주고 있었습니다. 말로, 압박으로, 협박으로. 매일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고 매체를 동원하고 비공식 채널로 경고했죠. 한국은 계산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말 없이. 숫자로, 데이터로, 기술로, 겁과 계산. 이 두 가지가 지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겁은 순간입니다. 무서운 건 맞죠. 그런데 겁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 사람들이 둔해지거든요. 처음에는 석탄 카드에 숨이 막혔지만 지금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법적 분쟁 위협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지금은 대응 방안을 짜고 있었죠. 겁은 닳는 겁니다. 계산은 다릅니다. 계산은 쌓입니다. 데이터가 쌓이고 분석이 쌓이고 증거가 쌓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죠. 그리고 한번 증명된 숫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국은 겁을 주고 있었고 한국은 증거를 쌓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실무관을 불렀습니다. 센터 1차 분석 결과 전부 정리해서 내각에 보고할 준비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준비하겠습니까? 내일. 내일이요? 23개 샘플 전체 결과를 하루 만에요? 한국기술진은 2주 만에 전수 분석을 끝냈습니다. 우리가 보고서 하나 정리하는데 2주 걸려서야 되겠습니까? 실무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밤새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시오. 중국 측 매체에서 나온 기사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분석만 할 뿐이라는. 네, 그 기사요. 오늘 제가 센터에서 본 건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정제 공정 설계에 시범 분리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말한 분석만 할 뿐이라는 전제가 틀렸다는 걸 이 보고서에 분명히 담으십시오. 실무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떠들어도 한마디도 안 했죠. 그런데 오늘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말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 대신 기술로 대답하고 있었던 겁니다. 데이터로 대답하고 있었던 겁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중국의 논리를 부수고 있었고 분석 결과 하나하나가 독점의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쪽이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증명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내각 보고는 다음 날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23개 샘플 전수 분석 결과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관료들이 하나씩 넘겨봤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재무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토르, 이 수치가 맞소? 한국기술진이 직접 분석한 결과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넘겨온 가격이랑 국제시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게 모든 광종에 해당되는 거요? 광종마다, 시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전부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방향은 일관됩니다. 우리가 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넘겨왔다는 겁니다. 재무차관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20년이요. 20년 동안 일했다는 거 아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숫자가 다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외교 담당이 끼어들었습니다. 차관,
이 결과를 중국이 알면 어떻게 되겠소?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센터가 가동되는 순간부터 중국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추가 보복이 안 오고 있지 않소. 석탄 카드 이후로 새로운 압박이 없소. 저는 그 점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죠. 석탄 구매 보류, 법적 항의, 비공식 경고. 그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왔는데 그 이후로는 조용했습니다. 중국이 숨을 고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건지 조용한 게 더 무서운 거 아니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떤 해석이요? 카드가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드가 떨어졌다니 무슨 뜻이오?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다는 거요? 전부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몽골을 압박할 수 있는 도구가 뭡니까? 석탄 구매 조절, 통관 지연, 법적 분쟁 위협, 외교 메시지 전부 썼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말입니다. 실행이 아니라 위협이죠. 석탄 구매를 완전히 끄는 게 아닙니다. 보류한 겁니다. 법적 제소를 한 게 아닙니다. 암시한 겁니다. 외교 당요를 한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재무차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면 뭐요? 위협이라도 위협은 위협 아니오. 맞습니다. 그런데 위협이 실행으로 넘어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요? 중국도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몽골 석탄을 안 사면 중국 북부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몽골 원석 공급이 끊기면 중국 정제소도 놀게 됩니다. 우리가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는 건 맞지만 중국도 우리한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외교 담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고 있는 구조라는 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물고 있는 쪽이 훨씬 세서 우리가 끌려다녔죠. 그런데 지금 균형이 아주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센터 때문입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분석 결과를 짚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변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원의 가치를 안다. 이게 중국한테는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중국이 매기는 대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압니다. 이 원석이 프리미엄급이라는 걸, 국제 시세가 얼마인지를, 어떤 공정으로 정제할 수 있는지를 전부 숫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력이 달라진다는 거요?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실무관이 보고를 들고 왔습니다. 차관님,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일본 쪽에서 접촉이 왔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일본이요? 관심 없다던 일본이. 네, 비공식이긴 합니다만 한몽협력센터 분석 결과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몽골 히토류 샘플 데이터를 공유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왔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2주 전까지만 해도 몽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쪽으로 라인을 잡고 있었죠. 그런데 센터가 가동되고 분석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유럽 쪽은 어떻습니까? 아직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만 독일 광물자원청에서 한몽센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독일까지.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데이터의 힘입니다. 국제 표준으로 인증된 분석 결과가 나오는 순간 세계가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몽골 자원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는 중국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몽골 원석의 품질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중국 정제소를 거쳐야만 등급이 나오고 중국이 매긴 가격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 기술로 분석하고 국제 기준으로 인증한 수치, 이 수치를 보고 일본이 움직이고 독일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만 통하던 외길에 갈래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저는 실무관에게 말했습니다. 일본 쪽에 회신하십시오. 데이터 공유는 가능하다. 단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입니까? 직접 만나서 논의하자고 하십시오. 데이터를 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협상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당연하죠. 데이터를 공짜로 줄 이유가 없습니다. 실무관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차관님, 한 달 전만 해도 우리한테 관심 가져주는 나라가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한 달 전에는 우리한테 보여줄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한 달 전 국경에서 트럭 280대가 멈춰 섰을 때, 보고서 수치란이 비어 있었을 때, 회의장에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이 나라는 자원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의존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죠. 하지만 숫자가 생겼습니다. 데이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보고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실무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중국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또 압박인가? 무슨 내용입니까? 석탄 구매 보류 건입니다. 품질 재검토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구매를 재개하겠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재개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조건 없이 재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석탄 카드를 걷어들인 겁니다. 왜 걷어들였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중국 자체적으로 석탄이 필요해서 북부 화력발전소 가동률 문제가 있으니까요. 다른 하나는 압박이 효과가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았습니다. 중국의 손이 예전만큼 세지 않다는 거죠. 법적 항의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조용해졌습니다. 추가 문서가 안 오고 있습니다. 비공식 채널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석탄 카드를 꺼냈을 때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틀이면 재정이 흔들린다는 말에 잠을 못 잤죠. 법적 분쟁 위협에 가슴이 철렁했고 외교 메시지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석탄 카드는 거둬들였습니다. 법적 항의는 멈췄습니다. 비공식 경고도 끊겼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센터가 가동됐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움직이고 독일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몽골이 더 이상 중국만 바라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세계가 알아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힘은 독점이었습니다. 정제 기술의 독점, 가격 결정의 독점, 공급망의 독점, 전부 독점이었죠. 독점이 유지되는 한 중국은 강했습니다. 누구도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독점에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깨지는 순간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깨질 필요도 없습니다. 금이 가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대안이 있다는 가능성만 보여도 독점의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국 기술이 그 금을 낸 겁니다. 저는 실무관을 불렀습니다. 내일 한국 측 수석과 만남을 잡으십시오. 무슨 안건으로 잡겠습니까? 2단계 논의입니다. 2단계요? 1단계는 끝났습니다. 분석과 등급 판정, 우리 자원의 가치를 아는 단계. 이건 됐습니다. 이제 2단계로 가야 합니다. 2단계가 뭡니까? 정제 설비 확장입니다. 시범 분리가 아니라 산업 규모의 정제 시설. 센터에서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정제까지 하는 구조. 그래야 중국 정제소를 완전히 안 거쳐도 됩니다. 실무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차관님, 그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정 상황이 압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지금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일본이 움직이고 유럽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정제 설비까지 갖추면 몽골은 원석 수출국이 아니라 가공국이 됩니다. 가치 사슬에서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실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하겠습니다. 실무관이 나가고 저는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수치란이 비어 있었고 나라가 질식하고 있었고 제 직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원은 있는데 정책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탓했죠. 지금도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중국 의존 구조는 여전히 남아있고 재정은 빠듯하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자원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원석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자기를 아는 나라와 모르는 나라는 다릅니다. 자기를 모르면 남이 매긴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자기를 알면 직접 가격을 부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힘은 독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점은 깨지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지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금은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이 간 독점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분석에서 멈출 것인가? 정제까지 갈 것인가? 금만 낼 것인가? 완전히 깨뜨릴 것인가?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실행하려면 더 큰 결단이 필요했죠. 한국 측 수석과의 만남은 이틀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르항이 아니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자원부 본청 회의실. 제가 직접 장소를 정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비공개 기술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논의였으니까요. 한국 수석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적고 눈이 정확했죠. 이 사람은 첫날부터 한 번도 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될 수 있다고 했고 됐습니다. 보여주겠다고 했고 보여줬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기술 이야기를 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한국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기술 협력의 범위를 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센터 1차 분석 결과, 정제 공정 설계안, 그리고 국제 시세 비교 자료. 이 데이터가 나온 뒤로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접촉이 왔고 독일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중국의 석탄 압박도 풀렸습니다. 좋은 흐름이죠. 좋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국 수석이 저를 봤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려는 겁니까? 끝까지 갑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말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싸움의 핵심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채굴량이 아닙니다. 매장량도 아닙니다. 판당원이죠.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히토류의 등급을 누가 매기느냐, 순도를 누가 판정하느냐, 가격을 누가 정하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자원은 땅에 묻혀 있으면 그냥 돌입니다. 그 돌의 가치를 증명하는 순간 자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증명을 중국이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중국이 정했고, 맞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자원의 진짜 가치를 정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센터가 그걸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수석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안 하나를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몽골 히토류의 가치 판단권을 이 센터에 위임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쪽에 앉아있던 실무관들이 숨을 멈춘 게 느껴졌죠. 한국 수석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씀의 무게를 알고 계십니까? 압니다. 판당원 위임이라는 건 등급 판정, 순도 인증, 품질 기준 설정을 전부 이 센터에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 정제소의 판정을 더 이상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압니다. 그래도 합니다. 한국 수석이 저를 한참 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왜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죠. 이 하늘 아래에 몽골 초원이 있고 그 초원 아래에 온갖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아까 히토류가 17종이라고 하셨죠? 네. 너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뵴, 란타넘, 세륨, 프라서디뮴, 사마륨. 그 원소들이 어디에 쓰입니까? 전기차 모터에 너디뮴이 들어갑니다. 반도체 공정에 란타넘이 쓰이죠. 미사일 유도 장치에 사마륨이 필요하고 레이더 시스템에 디스프로슘이 들어갑니다. 풍력 발전기, 의료 장비, 광학 렌즈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소 하나하나의 가치를 지금까지 중국이 정했습니다. 한국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디뮴이 얼마짜린지, 디스프로슘 순도가 몇 등급인지 그 판정을 중국 정제소가 했습니다. 우리는 돌을 보냈고 중국은 숫자를 돌려보냈죠. 그 숫자를 우리는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은 20년 동안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맞는 건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가 부르는 가격을 그대로 쓴 겁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한국 수석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한 달 만에 보여줬습니다. 이 원석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등급인지, 얼마짜린지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처음입니다. 몽골이 자기 자원의 성적표를 받아본 게 저는 서류를 짚었습니다. 이 성적표를 이제 우리가 직접 발급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정제소의 판정이 아니라 이 센터의 판정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게 판단권 위임의 의미입니다. 한국 수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으로 중국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확률로 판단하는 겁니다. 확률이라면 이 센터의 분석 결과가 나온 뒤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독일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석탄 압박이 풀렸습니다. 데이터 하나가 이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판단권이 완전히 넘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몽골은 중국 한 곳이 아니라 전 세계와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가격을 우리가 부릅니다. 조건을 우리가 정합니다. 한국 수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한국도 필요해서 온 겁니다. 우리도 중국한테 목이 잡혀 있습니다. 히토류가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들고 전기차 모터 못 만들고 방산 장비 못 만듭니다. 중국이 밸브를 잠그면 한국 산업이 멈춥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방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몽골의 자원이 있고 한국의 기술이 있습니다. 서로 필요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솔직하게 나오는 게 오히려 신뢰가 갔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겠다고도 안 했고 구해주겠다고도 안 했습니다. 될 수 있는 걸 보여줬고 필요한 걸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서로 필요한 거면 됩니다. 공짜를 원한 적 없습니다. 한국 수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가시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부로 몽골 히토류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한몽 희소금속 협력센터로 이관합니다. 중국 측 정제소 판정은 더 이상 공식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무관이 물었습니다. 차관님, 이건 사실상 중국 정제 독점 구조를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선언입니다. 맞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생각 없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이 결정의 무게를 알고 있었죠. 재무차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토르, 소식 들었어. 정말 하는 거요? 했습니다. 이미. 전화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당신이 맞기를 바라겠소. 맞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의 채굴권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죠. 그런데 핵심이 바뀐 겁니다. 정제 독점이 깨졌습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이동했습니다. 이건 광산 하나를 되찾은 게 아닙니다. 구조를 바꾼 겁니다. 몽골은 처음으로 히토류를 읽는 나라가 됐습니다. 돌을 보내고 숫자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돌 안에서 숫자를 꺼내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한 달 전 그 밤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 달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트럭 280대가 멈춰서고 보고서 수치란이 비어있고 이틀이면 재정이 흔들린다는 말에 잠을 못 잤습니다. 지금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긴장은 됐지만 떨리지는 않았죠. 차이가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무기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맨손이었습니다. 중국이 문을 닫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데이터가 있고 기술이 있고 선택지가 있습니다. 맞을 수는 있어도 무방비는 아닌 겁니다. 저는 서랍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 달 전 실무관이 가져왔던 그 보고서, 한국기술협력 자료, 맨 처음 읽었을 때 손이 멈췄던 그 종이. 그날 저는 이걸 안주머니에 넣었었죠.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원을 캐는 나라가 아니라 자원의 가치를 증명하는 나라. 한 달이 지난 지금 그 문장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접어서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했죠. 그날 우리는 자원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몽 희소금속 협력센터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분석 장비가 불가동되고 한국 기술진과 몽골 연구원이 나란히 앉아 데이터를 읽고 있었죠. 매일 새로운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몽골 전역 광산에서 보내온 샘플이 쉬지 않고 들어왔고 그 돌덩이들이 하나씩 데이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달라져 있었죠. 처음 갔을 때는 장비 4대였습니다. 석 달 뒤에는 12대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술진만 장비를 다뤘는데 지금은 몽골 연구원들이 직접 분석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장비만 들여온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있었죠. 한국 수석이 말했습니다. 차관님, 몽골 연구원들 실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속도면 1년 안에 독립운용이 가능합니다. 독립운용이라면 한국 기술진 없이도 센터를 돌릴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원히 여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기술은 전수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 말에서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방금 뭐라고 한 겁니까? 자기들이 영원히 있을 수 없으니까 기술을 넘기겠다고 한 겁니다. 중국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기술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정제 기술은 철저하게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위험하다. 투자 규모가 맞지 않는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안 알려주겠다는 거였죠. 우리가 모르는 게 중국한테는 가장 큰 무기였으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감추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빠져도 돌아갈 수 있게 만들고 있었죠. 왜 그렇겠습니까? 중국과 한국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목적은 의존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중국 없이는 못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 그래야 가격을 자기들이 정하고 물량을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목적은 연대였습니다. 몽골이 자립해야 한국도 안정적인 자원 파트너를 얻는 구조. 몽골이 강해져야 한국한테도 이득인 겁니다. 의존시키는 파트너와 자립시키는 파트너. 이 차이가 20년치 계약서보다 무거웠습니다. 석 달 사이에 세계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실무관이 보고했습니다. 차관님, 일본과의 1차 실무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몽골 히토류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범 거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어떻습니까? 센터 인증 등급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겠다고 합니다. 센터 인증 등급, 중국 정제소 판정이 아니라 우리 센터의 판정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긴 등급이 국제시장에서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 쪽은요. 독일 광물자원청에서 공식 협력 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비공식 타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는 나라는 중국뿐이었습니다. 아니, 관심이 아니죠. 지배였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테이블에 앉겠다고 하고 독일이 문을 두드리고 프랑스가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늘어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모든 게 달라집니다. 가격을 우리가 부릅니다. 조건을 우리가 겁니다. 누구한테 팔지, 언제 팔지, 얼마에 팔지. 전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무차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토르, 일본 시범거래건 가계약 체결됐다는 보고를 받았소. 네, 맞습니다. 단가를 봤소? 보셨습니까? 석 달 전에 중국한테 넘기던 가격이랑 비교가 안 돼요. 같은 원석이요. 같은 광산에서 나온 거요.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방향은 그렇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그리고 재무차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강토르, 당신이 맞았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센터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한국 수석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차관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냥 보러 왔습니다. 저는 장비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몽골 원석의 분석 데이터가 떠 있었죠. 너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뵴. 석 달 전 처음 봤을 때는 낯선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이 작은 원소들이 전기차를 움직입니다. 반도체를 만듭니다. 미사일을 유도하고 레이더를 작동시키고 풍력 발전기를 돌립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것들이 세계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한국 수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이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런데 차관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중국이 석탄을 끊고 법적으로 압박하고 한국은 지켜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안 멈추셨지 않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멈추면 다시 창고지기로 돌아가니까요. 한국 수석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뜸을 들이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게 늘 약점이라고 생각했죠. 다른 나라들은 땅을 파면 석유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고 광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없어서 만든 기술이 있는 나라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죠. 센터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고 울란바토르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원을 가진 나라가 강한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몽골은 자원이 많으니까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싸움에서 배운 건 달랐습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가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원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땅을 파도 나오는 게 없죠. 그런데 이 나라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캘 수 없으니까 읽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가질 수 없으니까 판단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약한 게 아니라 자원이 없기 때문에 더 정밀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정밀함이 독점을 깨뜨렸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정제 독점 구조를 한국의 기술이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선전포고 한 번 안 하고 조용히 데이터로 판을 뒤집었습니다. 자원 한 톨 없는 나라가 자원 대국의 운명을 뒤집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기적은 한 번이지만 기술은 반복됩니다. 한국이 몽골에서 해낸 일은 다른 나라에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자원이 있지만 가치를 모르는 나라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그 나라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당신 땅에 묻힌 것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세계가 묻기 시작할 겁니다. 어디서 캐느냐가 아니라 누가 판단하느냐, 누가 등급을 매기느냐, 누가 가치를 증명하느냐, 그 중심에 한국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초원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몽골 초원의 석양은 세상에서 가장 넓습니다. 하늘 끝에서 끝까지 붉은빛이 퍼져나가죠. 이 초원 아래 묻혀있는 보물들이 이제야 제 이름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은 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히토류 같은 작은 원소 하나가 세계의 질서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원소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술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몽골은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해서 내린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창고로 남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존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